땅굴을 막고. 아휴. 땅굴은 무슨 땅굴이야! 나 진짜. 주여, 아버지. 오늘 채팅창에는 바보들을 대거 투입했나봐. 오늘 채팅창에는 바보를 대량 바보 투입으로 망치 부인을 분노하게 하라. 이게 오늘 얘네들의 사인인가봐. 작전인가봐. 내가 이제 혈관 터져 죽길 바라는구나. 원주 못 가게. 자, 여러분, 진정합시다. 네.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안건 마무리하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내용. 여러분 그 뉴스 봤어요? 지난번에 우리 지난 봄이었어. 세월호 문제가 한참 있었던 4월쯤이었지. 세월호 직전인가 직후인가? 한 고등학교 방송부 학생이 전화를 했어요. 그때 이제 인생 상담할 때였다. 그죠? 인생 수다방에 한 고등학생이 전화를 해가지고 고등학교 방송반인데 이 고등학교 방송반 학생들이 이제 이 고등학교의 방송실 시스템의 문제였던 거야. 방송실 시스템이 개판이라서 이 운영이 제대로, 그러니까 방송이 제대로 안 된 거야. 그래서 그 방송반 학생들이 수시로 불려가서 그 방송 장비의 문제점 때문에 수업도 제대로 못 듣고 방송실 활동을 한 거야. 그때 기억나죠? 예. 근데 이 학생들이 그렇게 방송반에 매달려가지고 막 노력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들이 얘네들이 버르장머리가 없다는 둥, 그러면서 수업을 제대로 안 듣는다는 둥, 그러면서 얘네들을 결과 처리하게 됐고 벌점을 막 주고, 그런 다음에 얘네들더러 막 굉장히 심각하게 욕을 했어. 굉장히 심각하게 욕을 하고 막 인권 침해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내가 그랬지. 이게 옛날 교육청 때, 그러니까 이제 이 교육감이 그만두기 전에 이 교육감에게 그걸 신고를 했어야 됐다. 근데 지금 그 당시에 김상곤 교육감이 경기도지사 나간다고 그만둬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교육청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 그러니 이제 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 교육청에게 도움을 한번 요청해봐라라고 우리가 그때 조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걸 교육감이 이번에 새로 뽑힌 다음에 이재명 교육감한테 다시 신고를 한 거야. 도움을 요청한 거야. 자세한 과정의 내용들을 내용을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교육청에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게 학생에 대한 인권 탄압은 이게 막 가령 체벌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학교의 선생들의 태도는 법으로 규정한 그러니까 학생들의 인권 탄압 조항에 해당이 안 되는 거야. 말로 얘기한 거라서. 근데 이제 이 교육청에서는 경고만 했대. 그 학교에다가 경고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인권 침해 발언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만 그 선생들이 얘네들더러 이거 고소하겠다고. 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막 고소하겠다.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애들 또 협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그 내용을 언론에다가 제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언론 보도로 나왔다는데 혹시 보셨나요? 그 내용 보셨어요? 어디를 보면 되나? 구글에 보면 나오려나? 이거다.
테러범 내란 음모죄 다 잘라버려. 민원 제기한 학생에게 교사가 막말. 경기도 용인 신봉고 방송부 학생들 정신과 치료 중. 교육청은 인권침해 아니다. 이놈들아, 이건 학교에 대한 테러야. 너넨 학교에 내란 음모란 거야. 방송부가 국가로 따지면 이석기처럼 내란 음모죄를 저지른 거야. 지난해 9월 3일 경기도 용인시 신봉고등학교 교사들이 방송부 학생 8명에게 한 말이다. 2012년 3월 이 학교가 개교했을 때부터 방송장비 고장 문제로 교사와 방송부 학생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 이후 갈등이 커지자 부담을 느낀 방송부 학생들은 동아리 사퇴서를 제출했다. 학생들에게 돌아온 것은 막말이었다. 이 학교의 3학년 방송부 학생 김민중 군은 14일 지금까지 학교를 위해서 이익을 바라지 않고 오히려 불이익을 받으면서 방송부 활동을 했다면서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화가 많이 났고 최근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올해에도 교사들과 방송부 학생들 사이의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참다 못한 방송부 학생들은 지난 7월 경기도 교육청 학생인권 옹호관실에 인권침해 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또 한 번 상처를 받았다. 13일 교사가 학생들에게 막말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인권침해는 아니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민중군은 학생인권 옹호관이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신봉고는 지난 12년 3월 개교했다. 방송장비는 개교 때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 방송부 학생들은 야간 자율학습이 끝난 오후 9시 40분까지 종소리를 수동으로 송출하거나 방송장비를 점검해야 하는 날이 많았다. 이 때문에 방송부 학생들이 아침 조회나 종례, 수업 시간에 늦거나 참석하지 못했고 벌점 등 불이익을 받았다. 방송부 학생들은 방송장비 고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장을 찾아가 쉬는 시간 등에 방송장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전해들은 방송부 총괄 교육정보부장 김한무개 교사와 방송부 담당 강한무개 교사가 반발했다. 민중군은 김 교사는 학생들이 교장을 찾아간 게 교권 침해라며 방송부를 다 잘라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부담을 느낀 학생들은 방송부 동아리 활동을 그만두겠다고 결정했고 이튿날 강 교사에게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에 강 교사는 테러범이란 말과 함께 학생들이 지금까지 장비를 일부러 망가뜨려 잡음을 만들고 농성을 했다고 다그쳤다. 옆에 있던 예체능부장 정아무개 교사도 학생들에게 이석기처럼 내란 음모죄를 저질렀다고 소리쳤다. 학생부장 교사에게는 학생들을 퇴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정보부장 교사는 방송부를 사퇴하면 생활기록부에 이 사실을 적을 것이고 학생들은 대학에 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학생들은 해당 교사에게 사퇴하지 않겠다고 했다. 민중군은 이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카카오스토리에 방송부 학생들의 입장이 담긴 글을 올렸다가 교사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각 방송부 담당 교사는 허위사실 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학생들을 압박했고 정예체능부 교사는 학생에게 일어난 일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공공기관을 향한 명예훼손이라고 화를 냈다. 이후 민중군은 사과했고 학년부장 정아무개 교사의 중재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올해에도 방송부 학생들에게 시련이 닥쳤다. 지난 6월 민방위훈련 때 신속하게 대피하라는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학년부장 정교사로부터 애들을 다 죽이고 싶은 것이냐, 세월호 사건을 또 만들고 싶으냐는 말을 들었다. 안전하게라는 말을 빠뜨렸다는 것. 정말 씨발. 안전하게라는 말을 빠뜨렸다는 게 그 이유였다. 사건 이후 이 교사는 방송질문에 3학년 출입금지 팻말을 붙이도록 했다. 교사들과의 갈등이 커지자 민중군을 비롯해 방송부 학생 2명은 최근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병원은 민중군 진단서에 불안 증상이 관찰돼 당분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썼다. 민중군은 다른 방송부 친구는 불면증 진단을 받고 수면제를 처방받았다. 지난달 일주일가량 학교에 나오지 못했고 최근에도 학교에 가는 걸 꺼려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용기를 내 7월 학생인권 옹호관에게 구제 신청서를 냈다. 김영욱 경기도 교육청 일권역 학생인권 옹호관은 지난 10일 학교에 보낸 사건 처리 결과 통지서에서 학생들의 주장을 인정하고 학교에 시정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학생 인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영욱 옹호관은 교사들의 막말과 관련해 장비 고장 문제 등과 관련한 신속한 조치와 처리 과정에서 학생들의 수고가 이해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교사와 학생 상호 간의 갈등과 소통의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사가 의도적으로 학생들에게 굴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초래하여 인격권을 침해할 목적의 언어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게 인격권을 침해할 목적의 언어폭력이 아니면 도대체 얼마나 더 당해야 언어폭력이야? 이 정도의 말이 테러범이다, 내라는 못죄다 이런 정도의 말이 인격 침해 목적의 언어폭력이 아니면 어느 만큼 더 당해야 언어폭력이죠? 김홍호가 학교장에게 인권 친화적인 생활 지도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학생의 의견 수렴을 통한 인권적, 민주적, 합리적인 방송방 운영체제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면서 방송설비 개선 노력, 학생들의 학습권과 활동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군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 학교로부터 진솔한 사과를 받을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봉고 방송부 학생들을 돕고 있는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의 공현 씨는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학교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지켜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봉고 쪽은 학생인권 옹호관의 사건 처리 결과 통지서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전상호 교무기획과장은 권고사항을 잘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지서에 나와 있는 사건에 대해 속사정을 알려줄 수 없지만 교사들과 방송부 학생들은 잘 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정신과 치료받는 학생들 빼고 잘 지내나 보지? 이게요, 여러분. 일단 이 학생들에게 참 미안해. 참 미안해. 이 교육청에다가 전화를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조언했던 게 좀 미안하고, 물론 이 교육청에서는 이게 어떤 정말 이제 뭐 부모를 언급했다든가 아니면 정말 이렇게 쌍욕, 무슨 놈 새끼 이런 말을 하면 이게 인권 모독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 내라는 뭐다, 테러범이다, 뭐 퇴학시켜야 된다 이런 말을 언어폭력으로 볼 수 없다라는 이 옹호관의 판결, 그러니까 이 조사 결과, 이게 사실은 이 학생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을 줬을 것 같아. 일단 이 고등학교 이 방송부 학생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대신 사과하고 싶어요. 정말 대신 사과하고 싶은데, 이 학교가 지금 만들어진 게 3년밖에 안 됐잖아. 이게 이제 이명박 때 만들어진 학교잖아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내가 학교 다닐 때는요, 사실 선생들이 저거보다 더 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들이 아이들에 대한 이 몽둥이질 아무렇지도 않았고, 막 이 슬리퍼로 때리고, 막 대걸레로 때리고, 애들 막 거꾸로 뭐 엎드려 뻗쳐 시키고, 신체적인 체벌 되게 많이 했어. 그리고 인격적 모욕 말도 다 못했어. 그때는 그게 군부 독재 시대라서 가능했던 거야. 군부 독재 시절에는 옛날에 일본군이 이 일본 군대에서 조선인들을 이제 끌고 갔잖아. 그래놓고 조선인들이 자기들 마음에 들게 안 싸운다고 그렇게 얼차려를 준 거야. 그러니까 군대에 있는 그 얼차려 문화가 거기서 나왔대. 일제 때 강제로 징집된 조선 사람들이 열심히 안 싸운다고 벌을 주기 시작한 거야. 그게 그대로 지금까지 군대 내에 군대 폭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야. 근데 이 군대 폭력 문제가 그대로 고스란히 그 당시에 당했던 이 남자 선생들이 그 폭력 문화를 학교로 가지고 간 거야. 그래서 학교에서 똑같이 그 군대 내 폭력 문화를 학교에다 접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군사 정권 시절에는 군부 독재 시절에는 그렇게 학생들이 비인격적인 정말 식민지 노비 같은 행동을 당했단 말이야. 그러다 이 민주헌법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노태우 김영삼을 거쳐서 김대중 노무현 시대가 되면서 이게 전교조가 합법화되고 학생의 인권을 중심으로 나라가 운영이 되면서 체벌 금지에 대한 그 많은 제도적인 장치 마련 노력이 있었고, 결론은 이 이명박 때 가서야 체벌 금지가 완성이 됐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명박 때 체벌이 금지되는데요, 그냥 금지된 게 아니야.
엄청난 저항이 있었어.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인터넷 부대들이, 인터넷 댓글 부대가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에게 체벌이 꼭 필요하다. 자기가 학생이고 자기가 뭐 학부모인데 뭐 자기 선생인데 막 이러면서 무슨 백수 댓글 부대 새끼들이 돌아다니면서 체벌이 꼭 필요하다고 개지랄한 거야. 그러면서 그 당시에 진보 세력들이 이 체벌을 없애려고 그런다. 그래서 학교의 기강이 무너진다. 교권이 침해된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려고 한다고. 그게 교권 침해라고 개지랄 떨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직접 몽둥이로 때리는 체벌이 금지가 됐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 교사가 학생을 벌 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올 봄이었지. 지난 봄에 어떤 사고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문제를 풀면서 애한테 앉았다 일어났다 시킨 거야. 앉았다 일어났다를 3,000번인가 시켰잖아. 그래서 애 허벅지에 근육이 다 파열이 돼버렸어. 그래서 이 파열된 근육이 피를 통해서 흡수가 돼가지고 소변으로 검정색 소변이 나온 거야. 엎드려 뻗쳐가 아니라 앉았다 일어났다 시켜가지고 3,000번을 시켜서. 잠깐만요. 돼요? 미안. 돼요? 이제 들려요? 이제 돼요? 다시 한번.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아이가 올 봄이었는데 걔가 그 수천 번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수천 번을 하면서 허벅지 근육이 파열이 됐고 그 근육이 녹아가지고 피로 흡수가 된 거예요. 혈관으로 흡수가 돼서 그 혈관으로 흡수된 혈액이 신장으로 가서 검정색 혈변이 나온 거야. 그래서 입원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교사가 애한테 도대체 얘가 뭘 잘못해서 그 벌을 받았냐 했더니 수학 문제집 2쪽을 못 푸는 거야. 숙제를 깜빡해가지고 수학 문제집 2쪽을 못 풀어서 그 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교사가 그 아이는요 병원에 입원해서도 그거 다른 애들도 다 그렇게 벌 받는다. 내가 몸이 약해서 그렇다 이러고서 선생을 감쌌다니까? 그게 라디오에 나왔던 사연이에요. 체벌이라는 거. 여러분 있잖아요. 이 학생들에 대한 체벌, 우리는 체벌을 체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 있어. 그죠? 그 체벌을 받아서 애가 장애인이 된 경우도 많아요. 앉았다 일어나기 체벌받던 여학생 갑자기 쓰러져서 사망도 해요. 근데요, 이게 이 신체적인 체벌이라는 게 뭐냐면 신체에 가하는 벌이야. 여러분 신체에 가한 벌을 받고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진심으로 잘못했다라고 반성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신체적 학대를 당한 다음에 내가 진심으로 잘못했다. 앞으로 다시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반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이 체벌은요, 정신적 학대예요. 신체적인 학대만이 아니야. 물론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거는
몸으로 이렇게 닿진 않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그 학생인권조례 반대하는 사람들이 체벌이 필요하다. 사랑의 매가 없는 학교는 학교가 아니다 막 이랬잖아. 그러면서 몽둥이로 애들을 다스릴 수 있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요, 애들이요. 몽둥이를 맞으면서 절대 그 선생한테 존경심을 갖지 않아. 몽둥이로 때렸던 선생에 대해서 절대 존경심을 갖지 않아요. 그건 그 선생에 대한 비하이고 인간으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 거지. 그건 절대 수업에 집중되는 게 아니야. 나도 애들을 가르쳐 봤잖아. 학교 체벌은 제도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어. 김대중 노무현 때는 학교 체벌이 금지되어 있었어. 체벌하는 사람들을 막 고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 당시에도 근데 학원에서는 선생님들이, 부모들이 애들 때리라는 거야. 학원에서 애들 때려서 가르치라고 막 그랬어. 우리 이 새끼들 공부를 안 하니까요. 막 때려주세요. 이런 부모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학원 선생이 약간 또라이 미친 년놈들이 애들을 개패듯이 팼다니까? 그래갖고 애들이 아예 학원에 맞으러 와요. 이러면서 다녔었어. 내가 너희들이 짐승도 아니고 왜 맞아야 말을 듣냐? 맞아야 말을 듣는 건 소나 말이다. 짐승을 때려서 훈련하는 거지 사람을 때려서 훈련할 수 없는 거다. 너희들이 맞아야 말을 듣는다라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 너희들은 인간이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인격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요 정말 거짓말처럼 아이들은 나의 수업 시간에 절대 떠들지도 않았고 규칙을 어기지도 않았고 정말로 성실한 자세로 수업에 임했어.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가르치는 거는요. 뭐 매를 들지 않으면 애들이 무시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매를 들지 않아도 아이들이 존경하고 충분히 아이들이 따를 수 있어. 그런데 사실 그게 힘들지. 애들을 그만큼 카리스마 있게 딱 제어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애들은요. 뭘 알아보냐. 선생의 마음을 읽어요. 모를 것 같죠? 애들이 선생의 마음을 읽어. 그래서 이 선생님이 정말 사심없이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딱 순종해. 내가 수천 명을 가르쳐봐서 난 통계예요. 어느 학원에 가나 아이들과 마찰이 많은 선생이 있고 아이들과 사이좋은 선생이 있어. 구분 기준 딱 하나야. 애들은 자기를 정말 똑같이 자기네들을 성적으로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해주는 선생님이구나 싶으면요. 딱 순종해요. 그런데 자기네들을 차별하고 부잣집 자식과 가난한 집 아이. 옛날에 학원들은 큰 학원이라 여러 아파트에서 애들이 와. 그러면 선생들이 은연중에 쟤 어디 사는 애야? 부자 아파트에 사는 애라는 거지. 그럼 걔네들은 조심한다? 걔네들한테 함부로 안 때려. 근데 되게 못 사는 아파트에서 온 애들은 막 때리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그런 선생들은 매번 애들하고 문제가 있었어. 애들을 계속 개잡듯 잡고 애들은 개처럼 굴었어. 근데 나의 수업 시간에 나는 걔들이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 나는 관심도 없었고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관심이 없었어. 결론은 나의 수업을 들은 애들은 모두 80점 이상을 맞아왔어. 그 막 선생님들 엄마들이 막 전해서 애가 요즘에 사회 공부만 해요. 그리고 내가 학원을 떠나 매번 1년 이상 학원을 못 다니는 게 애들이 사회 공부만 한다고. 국영수 하러 가갖고 사회 공부만 한다고 해서 내가 학원을 떠났어 매번. 그랬던 이유가 뭐 때문이냐. 선생님들이 견디질 못하는 거야. 애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막 선물하고 편지 주고 막 그 순종하는 모습을 견디질 못하는 거야. 웬만한 선생님들이 막 괴로워해. 그래서 내가 또 떠나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근데 문제는 뭐냐. 애들은요 정확해요. 부모가 어떤 마음인지 선생이 어떤 마음인지 애들이 정확히 읽는 거야. 그래서 정말 자기네들을 차별 없이 똑같이 대한다면 내가 잘하면 인정해주고 내가 잘못하면 이 선생님한테 혼나겠구나. 그걸 알잖아. 그러면 잘하려고 노력해. 그게 애들이야. 애들은 정직하다니까? 그런데 근데 이게 또 누가 그러냐. 그 소위 조폭 형제들이 그래. 조직폭력 형제들도 이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정말 안 좋은 가정 환경에 중고등학교 때 공부가 잘 안 됐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어둠의 형들이랑 어울리다가 그 길로 갔잖아. 그래서 이분들이 참 일상적으로 그 법의 한계를 넘나들면서 사시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사람의 내면을 참 정확히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이 정신이 똑바르다 싶잖아. 철저히 도와줘. 그래서 어딜 가나 참 우리 어저께도 우리 시청자가 막 문신하신 조폭 형제들이 골목에서 이 방송을 보고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내 옛날에 대입반 학원을 그만둔 이유가 그 어느 저기 시골의 조폭인데 대학교 가려고 와가지고 우리 수업 듣고 앞으로 선생님을 형님이라고 부르겠다 해서 학원 그만뒀잖아 내가. 다시 생각을 안 갔어 무서워서. 근데 옛날에 내 20대 때부터 그랬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근현대사를 설명하면서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는가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 항상 눈물이 나. 눈물 흘리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그 남자애가 되게 등치가 좋은 애인데, 근데 막 이렇게 뚱뚱한 애는 아니었어. 키가 건장한 애였지. 근육이 되게 있는 애였는데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맨 뒤에 앉아서 그걸 보더라고. 그러더니 그러고 나서 마지막 수업인가 이렇게 끝나고 나오는데 애들이 시커멓게 막 모르는 사람들이 와 있는 거야.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나오고 있었지. 얘들아 인사해라 이러는 거야. 그래서 형님이 저기 형님이 형이 그 형님이라고 모시는 선생님이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분을 형님이라고 불러라 이러는 거야. 애들이 형님 이러는 거야. 학원 그만뒀잖아.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인생 살다 보면 법으로 안 되는 게 있다. 어려운 일 있을 때 연락해라. 그런 얘기를 했어. 지난번에 내가 그 저기를 갈 때, 그 왜 강제 자원봉사 갈 때, 그때도 이제 그 소위 어둠의 형제들과 어울리는 우리 칼빵 오빠가 있었잖아. 칼을 굉장히 잘 다루는 오빠였는데 내가 이렇게 칼질을 잘 못하니까 가만히 있어. 그래서 칼을 너무 잘 다루시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칼질을 하면서 에이씨 그러면서 이제 욕이 나왔어. 그러니까 왜 그래 동생? 그래. 그래서 아니요 그냥 나쁜 기억이 나서요. 그랬더니 왜 칼 맞았어? 그러는 거야. 칼질을 하다가 나쁜 기억이 났다 그랬더니 왜 어떤 놈이 칼 맞은 적이 있냐고 그러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아니요 제가 왜 칼을 맞겠어요 그랬더니 그럼 칼을 놨나? 칼침을 놨나?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오빠에게는 칼에 관한 나쁜 기억은 딱 두 개야. 칼침을 맞았거나 칼침을 놨거나. 아니에요. 칼과 아무 무관한 그냥 나쁜 기억이에요. 근데 이 오빠가 나하고 이렇게 쫙 그 80시간에 저기 그 사회봉사를 쭉 한 다음에 전화번호를 적어주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공중전화로 전화하라고, 휴대폰으로 전화하면 이게 다 걸리기 때문에 공중전화로 전화하라면서 전화번호를 적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오빠도 그분도 이 사람 나를 보면서 이 법을 어길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자기네들 그런 걸 정확히 본대. 자기 같은 사람들은 이 사람의 내면이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본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은 법을 어길 사람이 아니고 악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네들은 절대 나 같은 사람을 건드리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소위 이제 조폭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나 괴롭히고 아무 약자나 괴롭힌다고 생각하잖아. 아니라는 거야. 자기네들에게. 그리고 소위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일진이라고 불린 애들 있잖아. 얘네들도 원칙이 있어. 정말로 착하고 약한 애들은 안 건드린다는 거야. 근데 꼭 아무것도 없는 애들이 껄떡거리고 다닐 때, 아무것도 아닌 애들이 막 잘난 척하고 껄떡거리고 남을 괴롭힐 때, 그럴 때 이제 걔네들을 건드린다는 거지. 그리고 감히 우리의 권위에 도전할 때, 그때 손을 본다는 거지. 아무나 이 착하고 약한 사람들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야. 나 칼 맞은 적 없어요? 예. 하여튼, 그래서 이 뭐라 그러나, 물론 이 아이들이 조폭하고 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순수한 사람들은 그 순수한 사람을 알아봐.
아이들도 어떤 선생님이 어떤 마음으로, 애들이 말이에요. 가령 내가, 야, 너 이거 내라는 모로 잡혀갈 수 있어. 내가 걔네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걔네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까요? 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내가, 야, 너네 이러면 내라는 모라고 걸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걔네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까요? 상처받지 않았을 거예요. 이 아이들이 상처를 받은 건 그렇게 말하는 선생의 감정, 그 감정에 상처를 받은 거야. 내가 얘기하면 농담으로 넘어갔겠죠. 정말 자기네들을 걱정한다고 생각했겠지. 그런데 이 아이들이 여기에서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이유는 그 말을 하는 선생의 감정, 그 말을 하는 선생의 눈빛, 그 눈빛과 감정이 아이들의 마음을 정서적으로 찢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상처받은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했던 말들, 아이들에게 하는 말들이 참 중요해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딸이랑 대판 싸웠어요. 우리 딸이 똑같은 디자인의 가방을 하나는 학교에 가져가고 하나는 학원을 들고 가. 근데 아이가 이제 학원을 갈 때 우리가 이제 막 이제 인사를 해서 오늘도 재밌게 놀다 와 이러면서 보낸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빠이빠이 하고 간 애가 5분 뒤에 다시 왔어. 왜 그러니? 했더니 학교 가방을 가져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학교 가방을 학원을 갔는데 학교 가방을 가져갔다고 밖으로 온 거야. 근데 농담으로 아, 우리 딸이 요즘에 마음이 떴네? 그런 실수를 안 하는 애가 실수를 해서 남자친구를 사귀나? 그랬어.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그날 학원 갔다 와가지고 도대체 엄마가 돼가지고 딸이 학원 가방, 학교 가방을 헷갈릴 수도 있지. 어떻게 그걸 가지고 놀려내는, 자기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냐는 거야. 어?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까짓 거 가방 바꿔갔다고 어떻게 나한테 그런 상처가 되는 말 할 수 있냐고. 나 정말 당황했어. 그래서 가방을 바꿔갈 수도 있지.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 나는 가방 바꿔간 거 잘못이라고. 그 실수한 거 아니야? 아니, 남자친구가 있어. 예,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가방을 바꿔가는 사소한 실수를 남자친구랑 연관시키는 거는 인권 침해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막 나한테 막 들이대는 거 할 말이 없더라고. 근데 그랬지. 잘못했다. 엄마가 진짜 잘못했다. 그냥 농담이었다. 그지만 그게 어떻게 농담으로 나올 말이냐. 어떻게 얻은 남자친구인데. 어떻게 만든 남자친구인데. 그까지 가방을 바꿔간 실수를 가지고 남자친구를 대입을 해서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느냐. 내가 싹싹 빌었잖아.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잘못한 건가? 그러면서 한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 15분쯤 지난 다음에 얘가 와서 막 울면서 잘못했다는 거야, 지가. 거기서 더 당황이 됐어. 막 울면서 잘못했대. 엄마가 자기를 다 걱정해서 그러는 건데, 자기가 사춘기라 요즘에 감정이, 막 들었다 놨다 한다는 거야. 감정 기복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엄마한테 하면 안 되는 말 했다고. 엄마가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지 자기가 그게 어렸을 때 이렇게 애기 때 찍어 놓은 동영상이 있어. 그걸 보여줬거든요. 초등학교 때 계속. 그러면서 그때 이제 우리 딸이 이렇게 엄마 아빠가 막 이렇게 그걸 블럭을. 그럼 이제 딸이 확 무너뜨려. 그니까 뭐 7개월 때 막 이럴 때 6개월 때. 그럼 와 우리 딸이 무너뜨렸어요 이러면서 박수 치고 그랬거든. 그걸 영상으로 찍어놓고 보여줬더니 자기가 그런 걸 무너뜨려도 박수 치면서 좋아해준 엄마인데 그 엄마한테 자기가 별것도 아닌 이유로 그 나쁜 짓을 했다고, 그러니까 화를 냈다고 와갖고 막 울면서 저기 뭐예요, 사과를 하는 거야. 그게 더 당황스럽더라고. 그래서 막 안아주고 엄마가 자우지가 무조건 잘못했다. 엄마가 잘못했다. 그래서 자기가 막 화가 나서 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서 너무 아이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또 사과를 하더니 얼굴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맑은 얼굴로 돌아가서 공부를 시커하고 잤어. 네. 하여튼 이 애들이요.
애들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본다. 애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애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볼 때 이 용인 신봉고등학교의 문제는 아이들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생긴 거예요. 나는 우리 이 신봉고 학생들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이고, 신봉고 선생님들께도 권하고 싶은 말인데, 지금 이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는 자기네들이 노력했는데 인정받지 못했다가 아니라, 그렇게 노력했던 아이들을 대했던 선생님들의 자세의 문제야. 이 애들은 정말 격려, 칭찬을 듣고 싶었던 아이들인데 도리어 잔혹한 비난을 하면서 아이들의 영혼을 찢어놓는, 나는 선생님들이 실수를 하셨다고 봐요. 이 실수를 뭐 교육청이나 법원에 가서 고소하고 소송을 건다고 나는 이 상처가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 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이 진심으로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너희들의 마음에 이렇게 큰 상처를 줬을지 몰랐다 라고 사과해 주시는 거, 저는 그것이 가장 우선이 아닐까. 그래서 이 아이들의 상처받은 마음이, 이 애들이 원하는 것도 제가 볼 때 어떤 선생이 잘리고 학교가 문 닫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 책임 있는 선생님들로부터 진지한 사과와 위로를 받고 싶은 게 아닐까.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아마 이거 공립고등학교일 거예요. 예, 공립고등학교라고 보고. 그래서 이 고등학교 막말 사건 한번 짚어봤고요. 예, 다음 문제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예. 군의 폐쇄성을 자꾸 온전시키고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 이거야. 자기들 때문에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세 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것은 긴박한 대책회의였다.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은 가족과 시민단체의 노력이 없었다면 하마터면 조용히 은폐될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부대는 물론 국방부까지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뉴스타파가 지난 5월 보도한 이하사 사건도 비슷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보도 직전 공군 참모총장은 군 내부에서 발생하는 일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고, 보도 일주일 뒤에도 다시 외부 유출을 경계하는 지시를 반복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공군은 일상적인 지시라고 하는데 의무는 가시지 않습니다. 신동현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뉴스타파는 공군 헌병 이모하사가 5년 전 부대 내에서 당한 끔찍한 일과 그로 인해 군 수사관의 꿈까지 좌절되고 자살까지 기도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19살 어린 나이에 입대한 그에게 상급자들은 상습적으로 구타와 욕설 등의 가혹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한 선임 간부는 회식 자리에서 이하사의 볼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고 귀를 깨무는 등의 성추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하사는 공군 상담기관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감찰이 이어졌습니다. 감찰 결과 가혹행위와 성추행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하사에게 성추행, 가혹행위 등의 비위를 저지른 8명의 간부 중 5명에게는 무혐의가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군 검찰에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그대로 덮여버렸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난해 6월 이하사에게 수십 차례 폭행을 가한 것으로 지목됐던 양모 상사는 이하사가 군수사관 예비과정인 양성수사관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기인 이하사의 선임 수사관에게
한 통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입에 담기조차 힘들 정도의 욕설로 가득 찬 음해성 메일이었습니다. 제일 쓰레기 같은 놈은 여전히 기생하고 있는데 기생하는 놈의 정체를 다들 몰라. 동료도 위계 질서도 없는 그런 놈은 언젠가 살모사 새끼처럼 지혜비 살파먹고 올라간다. 이놈의 능력이야말로 수사관으로 적합한지는 모르겠고 만약 그의 과거를 알고도 이 새끼를 뽑았다면 나 할 말 없어. 이 친구가 양성 수사관이 되지 못한 과정에 제 편지가 분명히 영향력을 끼쳤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유리사탕을 먹으면 분명히 누군가는 심하게 다칠 걸 알고 있는데 내가 먹을 만지는 사람과 유리사탕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언젠가 크게 사고를 나거나. 마침 휴가를 간 선임 수사관의 업무를 대행하던 이하사는 우연히 이 메일을 받고 내용을 저장한 뒤 삭제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하사는 양성 수사관에서 해임됐습니다. 타인의 메일을 함부로 열람, 삭제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7월 뉴스타파는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공군 참모총장 지시사항이 정리된 문건입니다. 5월 12일자로 작성된 이 문건에는 군대 내에서 발생한 일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대목이 들어있습니다. 같은 날 이 지시사항 문건을 토대로 공군의 각 예하부대에는 가족과 지인 그리고 언론에 절대 군대 내부의 일을 발설하지 말라는 내용이 추가된 공문이 전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군 내부 일은 일반적인 내용이라도 외부에 누설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경고도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보름 뒤인 2014년 5월 27일자 공군 참모총장 지시사항에도 비슷한 내용이 반복됩니다. 내부에서 발생한 일을 외부로 유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취재진은 공군 참모총장의 지시사항이 작성되고 예하부대에 전파된 시점에 주목했습니다. 5월 12일은 이하사의 아버지가 공군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이하사가 겪은 일이 해당 부대 밖으로 알려지는 시기입니다. 또 뉴스타파가 공군을 상대로 이하사 관련 기사를 취재할 때였습니다. 다음 지시사항이 하달된 5월 27일은 뉴스타파가 이하사 관련 첫 보도를 내보낸 5월 20일 이후 일주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뉴스타파는 이 공군 참모총장 지시사항이 하달된 바로 다음 날인 5월 28일 공군이 예하부대로 내려보낸 또 다른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제목은 대국회 관련 자료 작성 및 제출 절차. 수사나 감찰 사건의 경우 국회에서 자료 요청이 있으면 이를 최대한 요약해 제출하라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군사기밀 외에 군내에서 발생하는 개인적인 사건 사고에 대해서도 국회에 요약본을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련의 공군 문건은 우리 군의 뿌리 깊은 폐쇄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의 폐쇄성을 자꾸 온전시키고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군사 비밀은 철저하게 보호하되 군이 안고 있는 잘못은 과감하게 드러내서 수술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공군 측은 통상적인 군사보안 목적의 지시라며 이하사 사건 등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군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는 지시는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이지 내부 부조리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닙니다. 이하사의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훈련 전후로 군사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또 타군에서 내부 자료가 유출되는 것에 대해 우리 군도 주의를 하자는 차원에서 지시한 겁니다. 하지만 군대 내의 일을 가족이나 친지에게도 발설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지시는 가혹행위를 당하더라도 가만히 있으라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최근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윤일병 사건 역시 이런 군의 폐쇄성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끊임없이 폭행에 시달렸지만 윤일병은 가족에게도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고, 그렇다고 군 내부 시스템이 윤일병을 보호해주지도 못했습니다. 국회가 윤일병이 왜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 수사 기록을 공개하라고 자료를 보냈는데 재판 중인 사건이라 자료 제출할 수 없다라고, 그러면서 자료 현재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육군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지만 그런다고 육군참모총장이 사라진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육군참모총장으로 올라올 뿐인 거예요. 진짜 해결 방식은 유족에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하사 사건과 비슷하게 윤일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초기에 간부 16명 중 8명만이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을 받았을 뿐입니다. 지휘관들은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게 내 아들이에요. 막마 같은 나라예요. 이 나라는 은폐 조작 공화국. 이 나라에서는 국방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 입대한 군인이 해마다 150명이 죽고 있습니다. 이 중에 100여 명은 군 당국의 일방적인 주장과 결론으로 스스로 죽은 자해 사망 군인으로 분류되어 아무런 예우 없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군에서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국방부를 방문했습니다. 그 밤중에 제 아들이 모금했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근무지에 초소에서 2인 1조로 근무하는 초소에서 한 사람은 자고 한 사람은 자살하고 이렇게 했다는 말도 안 되는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그 이후의 수사 결과들은 모두 거기에 정황이 맞춰져서 수사 결과가 다 나왔고, 얼마나 막 이랬으면 이렇게 문을 닫고. 그러나 국방부는 묵묵부답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진짜 여기 국방부나 청와대 찾아가갖고 1인 시위하고 이래도 혼자 아무리 힘들게 해도 그거는 들어주지가 않아요. 이렇게 여럿이 힘을 합쳐갖고 해도 안 되는데 원인이 다 드러나고 결과가 다 드러나도 다 자살이고 일반 사망인데 진짜 군에서는 거의 그래요. 다 덮고 쉬쉬하고. 군 헌병대가 모든 자료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료를 장악한 가운데 이 죽음은 그 개인적 요인에 의해서 사망한 거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왜 그것이 아닌지에 대한 입증 책임이 군 유족에게 있는 거예요. 국회가 임명하고 또 그 임명된 옴부즈맨은 그의 활동을 국방부로부터 독립되어서 군으로부터 독립되어서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그 활동의 결과를 국회에 책임지는 이런 독립적인 군사 감독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식 찾으려. 내 자식 찾으려. 아무리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 지휘관이나 내부 감찰, 수사기관이 이를 덮어버리고 사소한 일이라도 외부에 알리면 엄벌에 처하겠다는 군대의 폐쇄성이 계속되는 한 이하사와 윤일병 사건과 같은 비극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뉴스타파 신동윤입니다. 군내 가혹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피해자가 어렵게 용기를 내서 가해자들을 고발해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보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이하사 사건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하사는 군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자신이 겪은 일을 외부에 알렸지만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고발을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송홍근 PD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정선의 한 시골 마을. 취재진은 약 3개월 만에 이하사의 아버지를 다시 찾았습니다. 방송에서는 연일 윤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하사의 아버지는 윤일병 뉴스를 볼 때마다 아들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이게 겪어본 사람들은 알죠.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를 거야.
정말로 군이 이런 큰 사건이 나도 나겠다는 생각 진짜 했어요. 신문도 연일 윤일병 사건을 일면 머릿 기사로 다루며 군의 자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아버지의 마음은 더 답답해집니다. 자살까지 기도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살아서 싸우겠다고 마음을 다잡은 아들. 그러나 실제 개인이 거대 조직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공군 참모총장이나 공군에서 전혀 자기는 잘못 없다고 하고 뭐 가해자를 불러서 뭐 조사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를 불러서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지도 않고 오직 피해자 너는 나쁜 놈이다. 너는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진짜 잘못도 아니고 그것도 꾸며가지고 거짓으로 해가지고 계속 압력 넣고 이런 군이 과연 바로 전투에서 바로 설 수 있겠느냐. 이 여사는 자신이 겪은 일을 외부에 알렸다가 오히려 군 내부에서 군인 정신을 위배한 배신자로 찍혔다고 합니다. 방송 나고 또 한 번 나가면 이제 얘가 아주 못 견딜 것 같으니까 아버지 이거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몇 번이나 사정을 하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나가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다시 자기네들이 우리 아들이 나왔다고 우리 아들을 징계한다면 내가 나가가지고 할 얘기 하면 되잖아요. 양성수사관 해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이 여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질의응답 과정에서 젊은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듣고 그런 과정을 보면서 지금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군대 여러 문제에 대해서 사실을 알고 있고 따라서 이 사건의 진상도 충분히 알만하신 분들이다. 그런데 결론은 역시 애초에 예상했던 대로 양성수사관 해임이 정당하다는 결론이었고 군 수사관의 꿈이 좌절된 고통도 잠시. 이 여사는 전혀 예상치 못한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이 여사의 선임 수사관이 지난 6월 업무 중 자신의 메일을 열어보고 허락 없이 파일을 옮겼다는 이유로 이 여사를 정보통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군 검찰에 고발한 것입니다. 수사해달라고 정식으로 올렸는데도 피해자는 해임시키고 형사고발 당하고 법무실에 왔다 갔다 조사받고 이메일 보내고 가해자들은 멀쩡히 보직에 있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군 검찰은 허락 없이 파일을 옮긴 행위에 대해서는 무혐의, 메일을 보고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 여사가 양성수사관에서 해임된 사유이기도 했습니다. 군 검찰이 정상을 참작하고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해임 사유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입니다. 양성수사관 해임 사유로 삼았던 그 수사 자료를 자신의 컴퓨터로 옮겼다는 것 자체가 이미 수사 자료를 서로가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암묵적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군에서 그 자체를 인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양성수사관 해임 사유 중에 중요한 사유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입니다. 윤일병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은 이 여사의 선임 수사관이 이 여사를 음해하는 메일을 받은 뒤 발신자를 조사하지 않은 행위가 오히려 징계위에 회부될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이 메일을 받은 사람이 그 메일을 보낸 사람에게 항의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부서장이 보직 해임이 됐고 2명이 견책을 당했으면 니네들이 잘못한 게 맞네. 근데 왜 이걸 나한테 보내지? 의도가 뭐야? 매우 불쾌하다. 나의 부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음해하는 것은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맞죠. 근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리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을 해임하게 만든 그 상관이 오히려 수사관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공군 측은 이 여사의 선임 수사관과 메일을 보낸 5년 전 가혹행위 가담자 양모 상사에 대해서는 정식 징계 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다만 참모총장 명의로 메일을 보낸 양 상사에게는 경고를, 메일을 받은 선임 수사관 조모 중사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습니다. 군대는 특히 더 해야 되죠. 왜냐하면 폐쇄된 조직이고 바깥에서 볼 수 없는 조직이면 그만큼 조직 내부가 자정작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원리, 원칙, 절차, 규정 여기에 충분히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런 절차나 과정들이 다 무시되고 결론적으로 제보자가 세상에 드러나고 또다시 따돌림의 대상이 되고 이거는 조직을 제대로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조차 없는 거죠. 이하사의 아버지는 아들이 겪었던 끔찍한 사건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 지난 6개월 동안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그가 절실하게 깨달은 것은 현재로서는 군 내부의 악습을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군에 있는 자신의 아들에게 아비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이 제일 힘든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 이거야. 자기들 때문에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그 1%의 가책이라든가 심각성을 전혀 못 느껴. 정말이야 이거. 한 번도 오히려 내가 얘를 가서 치료도 받게 하고 막 그랬지 군대 내에서 그런 조치 전혀 없어요. 21세기 군대에서 일어나는 20세기식 인권 유린과 악습, 보안 유지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통을 겪으면서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신음하거나 심지어 목숨까지 잃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송원근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틀어드린 이유가 뭐냐면 방금 화면에서 보신 아버님 있잖아요. 그 아버님이 우리 방송 시청자시래요. 예. 이 아버님이 우리 방송 애청자신데 문자가 온 거예요. 이 뒤에 지금 그러니까 진척된 내용이 있다. 근데 지금 여전히 이 아들이 군대에서 고소고발 당하고 무슨 군사법정에서 출두요구서를 받고 막 그러고 있나 봐. 그래서 이분이 내일 우리 원주에 내일 원주 현장으로 오시기로 했어요. 네. 내일 원주 현장으로 오셔서 관련한 내용을 직접 인터뷰로 참여하시기로. 예. 그래서 이제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러니까 이 사건이 지금 되게 좀 복잡한데 이해가 되세요? 사건에 대한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하사라는 그러니까 19살의 공군 부사관, 한마디로 직업군인으로 입대를 한 친구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친구를 선임병, 그러니까 상관들 8명이 가혹행위를 하고 성추행을 하고 괴롭힌 거야. 근데 이제 얘가 이거를 이제 신고를 했는데 도리어 이 8명은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이 없고 다만 이하사에 대해서 이하사의 상관에게 어떤 놈이 이하사를 그러니까 욕하는 메일을 보냈어. 근데 그 메일을 나에 대한 욕이니까 캡처해 놓고 삭제를 한 거야. 자기 상사한테 온 메일을. 업무상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상사의 메일을. 그랬더니만 그게 무슨 군대 내 문제를 아주 큰 중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아주 중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지금까지 얘를 고소고발하고 있다는 거야. 군대에서 출두요구서를 내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억울한 아버지가 지금 정관용 씨 프로에도 나가셨다래요. 예, 정관용 씨 프로에도 나가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다는데
전체로 뜨네. 이게 소리를 들을 수는 없나? 지금 이제 그 음성 파일을 들을 수가 없는데요. 네. 제가 이제 음성 파일을 지금 듣는 방법을 모르겠는데, 공군 헌병 부사관도 가혹행위에 따돌림, 비밀 보장한다더니 나라도 때렸을 거라고 호통, 나이 많은 선임들이 가해자, 오지부대라고 외부와 차단, 가슴 볼에 뽀뽀 성기 건드리고 혀로 등을 핥기까지. 처벌은 없고 전근에도 가해자들이 내부 고발자라고 전달, 거짓 사유로 수사관을 해임시켜 직속 상관은 가해자 동기, 언론 보도되자 법무실에서 조사받고 있어. 예. 이 내용인데요. 저기 통화 내용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저 구글에서는 검색이 안 되네. 인터뷰 전문 보기 말고 소리 듣는 게 안 되나 봐? 이게 8월 21일 8월 20일 예. 그러니까 이게 CBS 기사 내용인데 여기 이 자체 내에서 검색을 못 하겠다. 혹시 요 윤한수 씨 인터뷰 내용을 좀 찾아주실 수 있어요? CBS 정관용의 시사자키에서 인터뷰한 내용이래요. 예. CBS 8월 20일 날 그 정관용의 시사자키에서 인터뷰한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좀 찾아주실 수 있는지. 이거다. 있다. 군 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걸 신고하자 그 후 6년 동안 따돌림과 보복을 받았다. 이런 주장하는 피해자의 아버지이십니다. 윤한수 씨. 네, 여보세요? 전화 갑자기 끊어져 있네요. 네, 공군 부사관, 공군 하사관으로 2007년에 입대한 사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성추행, 가혹행위 이런 것들을 당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군 인트라넷에 신고를 했는데 그 후에 계속 전근 가는 곳마다 이 가혹행위 신고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주장입니다. 윤한수 씨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잘 들리시죠? 예, 잘 들립니다. 아드님께서 공군 하사관으로 2007년에 입대하신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 후에 누구한테서 어떤 처우를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저희 아들이요, 제가 좀 어려움에 처해 있어가지고, 예.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19살 때, 집안이 어려운 관계로 장기, 부사관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공군 헌병으로. 예. 그래서 4개월간 헌병 교육을, 부사관 교육을 받고, 예. 배치된 곳이, 저 전방에 아주 지금은 없어진 부대예요. 그러니까 거의 없어질 부대의 오지에, 예. 거의 외부하고 차단된 그런 부대로 갔습니다. 예. 갔는데 거기에 선임들이 보통 우리 아들보다 가해자들이 10살에서 한 15살 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 사람들로부터 1년 3개월 동안 8명으로부터 성추행하고 구타하고 가혹행위, 언어폭력 엄청나게 시달렸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얘가 너무 어리고 너무 힘들어서 예. 집에다는 얘기도 못하고 헌병이니까 헌병단 홈페이지에다가 너무 힘들다. 예. 다른 곳으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이런 것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올린 게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1년 3개월이 지난 2009년 한 7, 8월 달 될 거예요. 예, 예. 그렇게 그 신고를 한 거죠, 일종의. 예,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상담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저의 비밀이 보장되고 저를 보호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헌병단한테 했더니 예, 예. 그 헌병단에서 그런 걱정하지 마라. 다 보호해주고 다 하겠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너무 겁나고 그러지만은 일단은 그 신고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공군 헌병단 본부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그 포병단 자체 내 헌병들이 와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어허. 그 조사를 했는데 증거 있는 것만 추려가지고 증거 둘이 있을 때 성추행하고 뭐 가혹하고 때리고 그런 거는 빼고 예. 그 증거 있는 것만 수집한 것만 해도 8명이 거기에 다 가담이 돼가지고 예. 그 민간으로 따지면은 형사처벌을 받을 그런 사안이에요, 다들. 예, 예. 저 가슴에다가 저기 뽀뽀하고 볼에다가 뽀뽀하고 뒤에 등 뒤에다가 혀로 핥고 막 껴안고 성기 뭐 이렇게 치고 그다음에 때리고 그게 다 나와요. 그 조사를 제가 그 국회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가 봤어요. 예, 예, 공무원 예. 입장에서. 예. 그랬더니 너무나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가혹행위를 당해가지고 음흠. 그래서 그거를 그런 거를 알았는데 우리 아들이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그 조사한 결과는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처리가 형사처벌을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람들을 예. 처벌도 안 하고 그냥 막 성추행하고 아주 심한 사람은 견책만 하고 나머지들은 그냥 처벌이 없었어요. 그 이유를 내가 물어보니까 예.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군에서 조사는 헌병들이 조사하고 군 검찰에서 조사하면서 애가 너무 어리고 그 초임이다 보니까 세상을 좀 모르다 보니까 책상을 치면서 네가 잘못하면 네가 잘못하면 네가 무고로 구속될 수 있으니까 똑바로 말해라. 예. 얘가 겁나서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냥 그러니까 임마 네가 이렇게 하니까 선임들이 때리지 나라도 너 때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하, 예. 처벌을 원치 않는 거를 써라. 예. 그래가지고 얘가 겁나니까 너무 또 막 끌려다녀서 여기저기 막 그냥 거기 전방에 있다가 저쪽 그 K55 쪽으로 가서 거기 검사받고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가서 막 조사받으니까 얘가 너무 겁나니까 그러니까 거의 강압에 의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진술을 하게 됐다 이 말이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아주 한두 명만 견책당하고 나머지는 전혀 처벌이 없었다. 예. 자, 그로부터 지금 벌써 한 5년 이렇게 흘렀는데 계속 다른 부대로 전근을 다니긴 했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이 제가 좀 같이 떨어져 있어요.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아들하고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랬었는데 예. 그 5년 동안 이 가해자들이 우리 아들이 가는 곳마다 그 증거가 다 나와요. 나중에 밝혀지는데 예. 가는 곳마다 자기 동기라든가 선배, 후배 이런 사람들한테 전화나 이메일을 해가지고 얘는 내부 고발자고 아주 나쁜 놈이고 탈모사 같은 놈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보내가지고 집단 따돌림을 시키게 만들어요. 예. 얘가 지나가면은 고개를 그냥 제하는 식으로. 알겠습니다. 그래도 예. 네. 그 전근 가는 곳에서도 혹시 성추행이나 뭐 폭행, 구타 같은 걸 당하지는 않았고요? 그런 거보다는 이제 집단 따돌림. 헤드락 이렇게 막 고참들이 걸면서 나도 찔러봐 임마 그런 식으로 그냥 막 한 거죠. 그리고 헌병 수사관을 양성하는 과정이 양성 수사관직에 임명됐다가 해임됐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 집단 따돌림 그 가혹한 그 상황 속에서도 얘가 열심히 군생활을 했어요. 예. 해가지고 UCC 동영상대에 나가가지고 사령관 표창도 우수상을 2년 연속 받아서 사령관 표창도 받고. 예. 그리고 제 아들이라 그런 게 아니라 어려서 키도 1m 82나 되고 그 운동을 많이 해서 복싱도 하고 참 그 군인 정신 투철한 제 자랑 같지만 그런 아들이었어요. 예. 아들이거든요. 예. 열심히 해가지고 얘가 장기도 됐습니다. 요새 그 청년 실업 때문에 장기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장기도 됐고. 장기 하사관이 됐고. 예. 예. 그다음에 그 양성수사 수사관에 선발이 됐어요. 예. 그래서 거기로 이제 선발해서 들어갔는데 그 수사관의 직속 상관인 수사관하고 또 옛날 가해자가 그 계속 그 집단 따돌림을 유도한 그 가해자가 동기예요. 부사관. 네. 예. 아주 우리 아들의 그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예. 음해자의 동기야. 예. 그 동기한테 다시 전화하고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얘는 절대 헌병수사관 시키면 안 되고 얘는
아주 저 내부 고발자고 아주 그 장문의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해임해 버려요? 아, 그것이 아니라 이 헌병 수사관들이 요새 군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가혹행위라든가 성추행, 구타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단속하고 그걸 수사하고 못하게 해야 될 사람들이 수사관이죠. 예. 네. 근데 그 사람들하고 동조로 해가지고 다시 얘를 1년 동안 헌병 그 양성수사관이면 5단계 교육 과정이 있어요. 예. 교육을 시켜서 1년 후에 육해공군 그 합동 그 수사관 과정을 보내는 겁니다. 그럼 정식 수사관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서 5단계 교육은 전혀 안 시킵니다. 네, 전혀 안 시켜. 심지어는 아침 회의도 안 시켜요. 그러면서 해임까지 갔다 이 말이군요. 그 다음에 아드님께서 뭐 자살 시도까지 했다고요? 아, 그래서 그게 얘는 그 와중에도 수사관이 되기 위해서 그냥 참고 열심히 했는데 네. 이 사람들이 그 해임 사유 같지도 않은 해임 사유를 거짓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다시 그 공군 헌병단에 그 육군에서는 그 인터넷에 교육을 들으라고 이름까지 떴어요. 예. 교육을 정식 수사관 교육을 들으라고. 예. 근데 그것을 육군에 요청해가지고 지워버리고 해임을 시킨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요. 아무 절차도 없이 그냥 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해임시키고 하니까 제가 예. 여보세요? 예, 충격이 커서 뭐 자살 시도까지 했다고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살 시도도 그 과정이 좀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시간 관계상 짧게만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사태를 거치고 아드님께서는 지금도 군 복무 중입니까? 예, 복무 중입니다. 예. 근데 굉장히 심적으로 괴롭겠군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제가 7개월 동안 이것 때문에 그 공군 헌병 단장한테 탄원서도 배우고 다 했는데 예. 군이라는 데가 너무나 폐쇄성이 심하고 은폐하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더 내부 고발자로 몰고 지금도 더 심하게 법무실에 그냥 아이고. 뉴스타파에 자기의 억울한 사연이 나갔다고 지금 법무실에 지금 가서 조사받고 있어요.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가지고. 앞으로 예. 아버님과 그 아드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그래서 인권 변호사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예. 해임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요. 예. 그다음에 인터넷에서 인권센터에서 서명을 받아가지고 국방부 장관하고 공무참모총장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탄원서를 지금 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도 관심 갖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군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오늘 아버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최근에 지금 계속해서 군내 가혹행위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병들 사이의 가혹행위나 성추행 이런 거를 못하도록 관리해야 할 사람들이 장기 부사관들이고요. 또 그것을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사람들이 헌병 수사관들입니다. 지금의 이 증언 말씀대로라면 장기 부사관들 사이에서도 헌병 수사관들 사이에서도 그런 가혹행위와 성추행이 있다. 정말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로군요. 명명백박하게 우선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버지 윤한수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계속 군 법무부에서는 군법 기관에서는 지금 이제 이 윤중사더러 나와서 조사받아라 징계위원회가 지금 꾸려졌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아버지가 너무나 열받아가지고 보낼 수 없다. 예. 보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잠깐만요. 오늘 못 가게 했다는 거야. 체포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이제 내일 그 자리에 이 아버지가 오신다는 거예요. 내일 또 이제 좀 자세한 내용은 들어보도록 하고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면 내일 길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15분 이내로 이 상황에서 좀 진행된 상황 그리고 지금의 현 상황에 대해서 딱 15분 안에 조리 있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죠? 예, 윤한수 선생님. 내일 제가 원주에 4시경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4시에 도착해서 4시부터 8시까지 원주 장미공원에서 그러니까 원주 터미널 근처에 장미공원인데 그 장미공원이 국유지죠?
공유지. 예,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이 장미공원이 공유지냐 사유지냐. 예, 사유지면 그 사유지랍시고 방송을 못하게 할 근거가 돼요. 근데 그 사유지가 아니면, 예, 사유지가 아니고 공유지가 분명하면, 그럼 이제 제가 거기서 방송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시비를 못 거는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터미널 뒤에 장미공원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인가요? 예. 그 장미공원이라는 데 사람들이 이렇게 왕래가 많은 곳인가요? 예. 원주에 사시는 분들 중에 대답 좀 해주세요. 그 지역에, 예. 그 지역에 그 원주 장미공원이 사람들이 지금 많은 곳인지 아니면 그냥 그 터미널 근처가 더 많은 건지. 주변에 주차 전쟁? 전쟁이 뭐야? 그러니까 그 주변에 주차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이제 3번은 어저께 갔고, 자 이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부분 이야기 할게요. 일단 이제 망치 부인이 내일 원주를 가기로 해서 강원도 한 번은 가야 되니까, 네, 강원도를 가기로 했고, 강원도에서 그나마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 원주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원주의 터미널이 제일 사람이 많은데 그 터미널도 사유지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 터미널에서 방송을 하면, 예, 터미널에서 방송을 하면 방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터미널 근처에 국유지가 어디냐? 예, 주차가 힘들다. 어떡하지 그럼? 주차가 힘들면? 걱정이네. 하여튼 강원도가 인구가 너무 작아서 어차피 사람이 많은 곳을 가는 건 아니야. 다만 강원도에도 한 번은 갔다는 거. 예. 네. 공영 주차장이 사방에 있긴 있어요? 장미공원이 작은데 그 주변에 다 술집이다. 그래요. 영화관 주차장에 유료로 주차할 수 있다. 장미공원 주변에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까? 평일날 낮에 그 공영 주차장.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합시다. 원주에 지금 사시는 분들 중에, 내일 그 현지 코디를 해주실 분. 현지 코디가 뭐냐? 그 지역을 가장 잘 알아서, 망치 부인이 딱 그 원주에 터미널에 도착하면, 망치 부인 차를 타고, 알아둔 주차장으로, 예, 알아둔 주차장으로 가서 딱 주차를 하게끔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미공원까지 저를 안내해 주시고, 그거를 담당해 주실 분. 손? 근데 보니까 원주에 시청자분이 별로 없어요. 네네. 그거 이제 그러니까 방송을 할 때 현장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을 그 코디라고 불러. 현지 코디. 예. 그래서, 강원도는 원주 한 번 갈게요. 춘천 따로 원주 따로 갈 시간이 없어서 춘천 원주 한꺼번에 묶어서 그 원주에서 할게요. 예. 원주 장미공원에서 하는 걸로 하고 터미널에서 걸려서 얼마 안 걸린다. 근데 지금 보니까 원주 분들 중에 그날 이렇게 코디를 해주실 분이 없나 봐. 현지에서 이렇게 좀 원주 방송을 도와주실 분이, 예, 별로 없나 봐요. 그러면 뭐 내일 보러 오실 분들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예, 보러 오실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내일, 현지 코디 하실 분은요, 원주시를 잘 아시고, 그래서 원주시에서 저의 방송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예, 저의 방송을 좀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자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텔레그램으로, 텔레그램으로 원주시 시청자분이 신청을 좀 해주세요.
지금 여기 이 방송을 지금 안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분 원주 왜 가는지 궁금하면 모르는 사람은 묻지도 마. 조용히 있어. 아무 말하지 말고. 예. 그 원주에서 자봉해 주실 분이 아무도 없나 봐. 아니 이런데 원주를 꼭 가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방송 이제 제가 이제 원주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계속 텔레그램을 보내달라 했는데 없네 시청자분도. 그러니까 원주에서는 이제 그 시청자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원주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 원주에서 지금 저를 도와주실 분이 아무도 안 계셔. 이제까지 그 원주에 대해서 아시는 분 저 카톡 좀 보내달라, 텔레그램을 보내달라 했는데 그 장미공원 사진은 보내주신 분이 있거든요. 가만히 있어보자. 없어. 메시지. 지금 일단 원주분들 중에 망치 부인의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시는 시청자분이 지금 한 분도 안 계신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원주 사시는 시청자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원주는 문망님이 누구야?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그 문망님도 원주에 사시는 분이 아니시죠? 문망님이 어디 계셔? 문망님 지금 텔레그램으로 아니면 텔레그램이 아니면 저한테 문자 좀 보내주실래요? 010-2294에 2016 예. 010-2294에 2016으로 문자를 좀 보내주시고 근데 지금 이제 내일 원주에서 그러니까 이 뭐 문망님이랑 나랑 둘이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야. 예. 그 문망님이랑 근데 뭐 원주 터미널에는 4시부터 8시 사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원주에 우리 시청자는 없어도 원주에 우리 시청자는 없어도 그 원주 그 뭐라 그러나 터미널에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원주 터미널에서 할게요. 춘천으로 가라고요? 춘천에는 우리 시청자들이 있냐고. 춘천에는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겠어요? 자, 춘천이면 올 수 있다. 손. 예. 춘천이면 올 수 있다. 손. 춘천이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문망님께서 이제 코드를 해주셔서 원주 터미널로 가는 방법이 있고 지금 춘천 2분이네. 예. 춘천 2분. 네. 춘천이 지금 1분, 2분, 3분? 예. 자, 4분. 네. 그러니까 별로 내 고향이 왜 그렇게 궁금한데 망치 부인 고향 서울이야. 됐어? 고향 물어보면 지금부터 블랙이야. 고향을 묻는 사람은 개인정보를 구한 죄로 블랙을 걸겠어. 네. 자, 아니 인구는 원주가 더 많은데 시청자는 춘천이 더 많네요. 그래서 춘천하고 원주하고 멀어요? 예. 그럼 춘천 분들은 춘천으로 오면 와도 원주를 가면 안 가겠다 이런 거구나. 예. 춘천은 관광객이 많다. 원주가 멀다. 가만있어 봐. 원주하고 춘천하고 자, 내가 이제 마음을 정해야 돼.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춘천에서 원주까지 어느 정도 걸려요? 춘천에서 원주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1시간 좀 넘다. 춘천하고 원주가 꽤 멀구나. 강원도가 넓어서 그래. 그죠? 강원도가 넓어서.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제 원주에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별로 없고, 춘천에는 좀 관광객도 있고 좀 아는 분이 계시는데, 예. 그러니까 원주를 아는 분들이 별로 없는 거야, 지금. 원주를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원주는 충북에서도 갈 수 있다. 충북에서 원주를 어떻게 가? 아, 원주가 충북하고 가깝구나. 그러니까 원주는 경북, 충북 이쪽에서도 가까운 분들이 이제 올 수 있고, 춘천은 이제 서울 근처에 계신 분들이 가기가 쉽고, 그렇구나. 일단 원주를 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내가 이제 원주를 간다고 이미 발표를 했고 공지를 했으니까 원주로 갈게요. 원주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없어도 어쩔 수 없지. 그냥 원주 터미널에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원주 터미널, 그러니까 공원으로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공원에는 어차피 뭐 그 장미공원에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일단 내일 원주 터미널에서 그 저기 장미공원 사이, 예, 원주 터미널에서 장미공원 사이에서 제가 방송을 할 거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목에서,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방송할게요. 길거리 방송을. 그러니까 그 도착하셔서 모바일로 망치 부인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예. 네네. 그래서 일단 그 저기 뭐야, 문망님께서 문자를 보내셨나? 그 충주에서 원주를 가신다. 근데 충주분이 원주를 어떻게 알고? 예. 일단 원주 터미널에 도착을 해서 그 장미공원, 예, 그 원주 터미널과 장미공원 사이에 사람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망치 부인이 방송을 할 거예요. 네, 방송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근처에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네, 오시기 바라고요. 안 오셔도 괜찮아요. 안 오셔도 그냥 정말 이렇게 원주가 그만큼 우리 시청자들이 없는 곳이잖아. 가서 새롭게 망치 부인의 방송을 전도하고 올 테니까 내일은 원주에 있는 장미공원과 터미널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망치 부인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 현장에 도착해서 4시쯤에 모바일 방송 키면 망치 부인이 있을 거야. 맨 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한번 가보죠. 예, 이것도 그 하나의 모험이니까 솔직히 서울에서 가는 건 춘천이 쉬워요. 우리 집에서는 경춘 고속도로 타면 춘천까지 1시간 반이야. 원주는 좀 더 걸리는데 경춘 고속도로 타고 가면 춘천이 더 가깝지만 내가 우리 집에서 더 먼 원주로 갑니다. 예, 우리 집에서 더 먼 원주로 가는 거고요. 춘천까지 전철 타고 가는 건 너무 멀어. 너무 피곤해. 그냥 차라리 운전해서 갔다 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래서 내일 그 원주까지 그 운전을 해서 갔다 올 거고요. 나의 레이를 타고 갈 거야. 레이 타고 가서 저기 일단 원주에서 우리 윤중사 아버님의 기가 막히고 억울한 사연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원주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망치 부인 홍보도 좀 하고, 네, 지금 이제 코디 하시겠다는 분이 이제 문자를 2분이 보내셨어요. 예, 2분이 문자를 보내셨는데 제가 이 2분하고 연락을 해서
예, 두 분하고 연락을 해서 그 원주 상황을 안내 받을게요. 예, 문망님은 저한테 문자를 안 주셨어요. 예, 문망님이라는 분은 저한테 문자를 안 주셨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문자 주신 분은 하늘의 노을님하고, 예, 하늘의 노을님께서 그 문자를 주셨고, 그 충주에 사시는 분이 문자를 주셔가지고 코디를 하겠다는데 원주 분이 해주시는 게 더 좋겠죠? 2016 둘둘구사의 2016. 예, 하여튼 저기 내일 제가 4시부터 8시 사이에 원주 생방송, 내일 4시에서 8시 사이에 원주 생방송을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시골이라서 사람들이 일찍 끝날 수도 있어. 뭐 7시 정도에 끝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한번 가볼게요. 상황이 어떤지. 우리 집에서 한 11시 정도에 출발해가지고 가다가 점심 먹고, 가다가 점심을 먹고, 그래서 이제 네네네. 가다가 점심 먹고, 현장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이제 방송을 본격적으로 할게요. 예. 원주분들 내일 코디 해주실 수 있는 분, 협조 지원 가능하신 분들 010-2294-2016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도움 요청할게요. 어머, 이제서. 이 아버님께서 실명을 공개하지 말아서 이미 실명이 공개됐는데 어떡하지? 예. 지금 이제 실명이 공개됐는데 지금 와가지고 지금 실명 공개하면 안 된다고 이제서 말씀을 하셨어. 저한테 실명을 말씀을 하셨던 분인데, 예. 아니, 아버님 메일을 공개해달라고 하셨고, 메일에 아드님 실명이 나왔어요. 예. 메일에 아드님 실명이 나왔는데, 그걸 공개하지 말아달라, 이제 얘기하시면 어떡해. 예. 방송에 예. 네. 이미 방송에 나왔어. 아니야, 그럼 이게 재방송을 못하나, 이 뒷부분을? 아유, 이거 큰일 났네. 예. 지금, 혹시, 우리 참세상님이나 여비고님 혹시 편집 가능하시면요. 편집 가능하시면, 실명 나간 장면만, 예. 실명 나간 장면만 편집이 가능하실까요? 아니, 근데 이 아버님께서 실명을 나한테 문자로 보내시면서, 이미 아버지 이름이 공개가 됐잖아요, 방송에. 예. 공개가 됐고, 이미, 문자를 보내실 때, 메일을 보내시거나 문자를 보내실 때 실명 공개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셔야 되는데, 그 얘기가 없어서 실명이 나갔어요. 예. 전 아버님이 실명으로 인터뷰를 하셨기 때문에 이미 실명을 다 말씀하기로 하신 줄 알았는데, 예. 이미 이제 이 방송이 다 노출이 돼서요. 공개한 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네. 네. 방송 다 나간 다음에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건 안 되고. 하여튼 우리 이 사건 만약에 내일 불편하시면 제가 이 방송 아예 재방송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님 불편하시면요. 재방송을 아예 오늘 방송 안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드님의 실명이 지금 나간 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예. 우리 여비고님이나 참사장님 지금 보고 계시면, 혹시 그 부분만 편집이 가능한지, 정관용 방송에서 실명, 글쎄 모르겠어요. 정관용 방송에 나온 건 어쩔 수가 없고, 그때는 아버지의 실명이 나왔어. 아버지 실명은 나왔는데 아들 실명이 안 나온 거야. 근데 이제 이 아들하고 왜 아버지의 성이 다르냐. 이래가지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아버님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부분만 찾아가지고, 지금 찾아서, 제가 지금 한 2번인가 얘기했거든요? 그 부분만 찾아서 지금 편집이 가능하시면, 1시간짜리로, 오늘 방송에서 그 부분만 편집해서 좀 보내주시면, 예. 부탁드릴게요. 요거를 다시 녹화하면서 그 부분을 무음으로 녹화를 해서 내가 재방송을 할까?
아니야, 어쩔 수 없어. 야, 하여튼 그 오늘 첫 부분을 재방송하다가 첫 부분을 재방송하고 뒷부분을 잘라서 방송을 할게요. 일단 내일 원주에서 내일 원주에서 그 방송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이제 아버님이 아들의 실명을 저한테 이렇게 보내신 게 그 메일을 공개해달라는데 제 메일을 공개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름만 얘기를 했는데 그 이름 때문에 아들이 전화를 하셨대.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이 방송을 보고 연락이 들어갔나 봐. 예, 하여튼 뭐 이미 벌어진 일이고 어쩔 수가 없네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예. 만약에 뭐 실명이 공개됐다. 아니 지난번에 가명으로 그 인터뷰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가명으로 인터뷰하셔서 그 아드님한테 불이익이 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니까 그 아버님 네. 그러니까 일단 그 아드님의 실명이 나간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미 가명으로 방송 나간 걸로 불이익을 당하셨는데 실명 나갔다 그래서 달라질 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불편하시면 제가 요 뒷부분의 방송 부분을 그 재방송할 때 그 삭제하고 할 수 있으면 해볼게요. 예. 자, 그 다음에 네, 원주 추워요. 파카 준비해 오세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원주에서 지금 이제 코디 하시겠다는 분들이 좀 있는데 코디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딱 뭐만 하면 되냐? 원주 터미널에, 그러니까 서울에서 제가 원주 터미널 들어가는 길목에서 안내만 해주면 돼요. 주차장 어디로 가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을 좀 안내를 해주시는 거니까 하여튼 그때 뵙기로 하고 내일 처음으로 한번 현지 코디 제도를 한번 도입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원주에 이제 현지에서 도움을 지난번에 우리 부평 갔을 때 우리 그 피그말리오님이 딱 차에 타셔가지고 어느 쪽으로 가라 이렇게 주차장 인도를 해주시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대전 갔을 때는 제가 주차를 너무 멀리 한 거야. 멀리 해가지고 그 차를 막 갖고 오고 이러느라고 고생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방송하는 데서 제일 가까운 주차장, 유료 주차장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주차장을 찾아서 주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방송할 적당한 곳을 안내해 줄 만한 곳. 그래서 우리 방송을 모르는 사람은 안 돼. 원주를 잘 알고, 우리 방송을 잘 하시는 분이 코디를 하셔야지, 우리 방송을 잘 모르시는 분은, 코디가 어려워요. 네. 하여튼 내일 봅시다.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 뭐 원주 살아요라고 얘기를 해봤자 소용이 없어. 되게 원주 산지 내가 어떻게 증명을 해? 내일 거기 와봐야 하는 거지. 하여튼 내일 그 원주에 도착을 해서 원주에 도착을 해서 봅시다. 예, 원주에 도착을 해서 과연 몇 분이나 원주에 사시는지 아니면 원주로 오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시청자들이 뭐 한 분도 안 오실 수도 있어요. 한 분도 안 오실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지나가는 원주 분들한테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되니까. 예. 그러면 왜 망치 부이는 원주를 가냐? 왜 이렇게 지방을 쑤시고 돌아다니느냐? 우리 조카가 다음 주에 군대를 가. 다음 주에 이제 군대를 가는데, 군대 가기 전에 다음 주구나. 예. 군대를 가는데, 군대 가기 전에 망치부인 방송 지원을 부탁하고, 내가 이제, 전국 순회 일정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대구가 지금 문제인데, 대구를 26일날 가거나, 10월 2일에 가거나, 둘 중에 하나야. 이번 주 일요일 날은 너무 촉박하고, 10월 26일이거나, 아니면 11월 2일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10월 26일 날 대구에 가서 방송하면 맞아 죽을래나? 하여튼 그때 또 이 대구 문제는 다음 주에 의논을 합시다.
그 12월 둘째 주는 안 돼요. 11월 4일날 우리 조카가 입대하기 전에 그 전에 가야 돼. 그 전에 내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안 돼. 그 뒤에는. 자, 하여튼 오늘 방송은 끝부분이 좀 어수선했는데요. 예, 끝부분이 좀 어수선했는데 어쩔 수 없고 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볼만 하셨나요? 예. 그 내일은 이제 그 한나라당이 압승을 한 곳이죠. 강원도가. 새누리당이 압승한 강원도 망치 부인이 이제 그 강원도를 갑니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없는 강원도에서 과연 어떤 일들을 겪게 될지 궁금하네요. 다만 한 가지 경고할게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방송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사생활입니다. 예. 개인의 사생활로 방송을 하는데 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그 방해하고 침해하는 행위는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 내일 방송, 내일 원주에서 방송할게요. 고맙습니다. 원주시장이 민주당 아닐 텐데? 그 강원도 전부 다 빨간색 아니야? 기초단체장?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예, 내일 낮 2시에는 가는 방송, 가고 있는 방송을 내일 낮 2시에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4시에 도착해서 4시부터, 8시까지 예정으로, 원주 길거리 생방송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주시장이 민주당 맞아요? 오, 그래. 의외네. 그래요. 내일 뵐게요. 내일 원주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